자, 오늘은 라이스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법은 선생님이 OT 여러분들 처음 학교 등교해서 첫 시간 제가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스, 우리가 쌀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에 있는 명칭을 따서 응급처치의 한 가지 어떤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만든 명칭인데, 사실 앞에 P를 또 붙여서 뭐 프라이스, 그리고 뒤에 S를 또 붙여서 이제 뭐 쌀들 라이스 하고 S 뭐 같이들 뭐 이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가장 좀 정확하고 평가를 하기에도 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타의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들보다는 지금 라이스법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생활 교과서 여러분들 받은 거 있죠? 사실 제가 그냥 이거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다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미 교육 과정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교과서 보면 여러분들 스포츠 생활 있죠? 스포츠 생활 페이지가 아마 182페이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 다 있겠죠? 학기 초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거기에도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수업을 통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R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R은 뭐였죠, 우리가? 레스트. 그렇죠, 우리 휴식입니다. 그리고 I는 뭐였죠? I로 시작하는 말이 많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아이싱, 뭐 아이스 이런 얼음을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아이싱. 좀 더 그것을 응급처치 상황에 적절한 용어로 사용할 때 아이스보다는 이제 아이싱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가 뭐였죠?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compression. 그래서 영어 단어나 단어장 뭐 이런 걸 찾아보거나 하면은 응축, 뭐 이렇게 압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압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E는 뭐가 있죠? 우리 복도 끝에 있는 거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거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거에 윗상자 위로 들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한번 머리로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생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피 안 통해 그래서 막 손 잡고 이렇게 하면 혈관 막 커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시도 들어주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 네 가지 단계는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나눠드린 거에도 운동손상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파트에서 운동손상 대처입니다. 사실 예방보다는 대처입니다.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함이라는 것을 함축한 내용의 의미인데, 우리가 운동손상 대처라고 하면 운동손상이 일어난 후, 근데 이때 이 손상이라는 말 있죠? 이게 데미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데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막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다친다거나 그리고 부상을 크게 당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간단한 운동 또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처방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대처, 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 손상에 대한 데미지 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한 후에 그 활동 후에 우리가 뭐 정리운동 같은 거죠. 쿨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러닝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뭐 스트레칭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한 연장선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적에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구 경기할 때 이제 선발 투수, 그러니까 투수 던지는 사람 있죠. 투수가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벤치로 들어갈 때 들어가면 항상 뭐 하고 있죠? 어깨에? 그렇죠. 얼음팩 같은 거를 대고 랩 같은 걸로 돌돌 말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경기를 아예 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상을 당해서 그런 아이싱,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겠죠? 이 아이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퍼퍼레이션,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일환으로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빨리 다음날 경기, 다음 경기에 회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놓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운동을 하고 난 후에도 조금 더 좋은 수행력을 다음에 발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대처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사후에 운동을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이러한 회복, 리커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운동 끝나고 잘 해놓으면 다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이 또한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손상 대처 수행평가가 아니라 운동손상 예방 및 대처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천 활동이나 여러가지 조금 격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뭐 등산을 갔다 오거나 여러가지를 할 때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 운동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결국엔 이 네 가지 있는 단계들 있죠? 이 네 가지의 단계들의 가장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조금 그럴싸한 표현으로 얘기를 할게요. 환부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이 네 가지 모든 것의 어떤 목적이죠. 이것의 골. 자, 환부로의 혈류량을 줄여준다. 우리가 환부라고 하면은 다친 부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환부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환부라 함은, 자, 이 환부가 뭐냐? 환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로는 다친 부위. 그러면 다친 거는 뭐냐? 뭘 다쳤다고 할 거냐? 예를 들어 나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다친 거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좀 불편해 일상생활하기. 이것도 다친 거죠. 그러면 이 다친 부위에 대한 기준은 선생님이 조금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신체 활동이 끝난 후 그때 사용한 주된 신체 부위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오늘 축구 경기 했어. 축구 경기할 때 어떤 신체 부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 특정한 골키퍼라든지 다른 어떤 포지션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감독이야 포지션이 이럴 경우에는 그쵸 조금 다른 예시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축구를 할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위는 바로 그렇죠. 다리가 되겠죠. 뭐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뒤에 햄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운동을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다친 부위를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리가 되겠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어깨가 될 수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친 부위라고 한다면 주로 사용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메인 포인트. 이걸 메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주된 부위라고 합니다. 이 메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난 후에 그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근육 또는 그 부위라고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평소에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는 좀 튼튼한데 허리가 조금 아프네. 허리가 조금 약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친 메인 부위로서 이 처치를 들어갈 때는 다리보다는 허리 쪽에다가 라이스 처치법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다친 부위 환부가 어디냐? 환부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다친 부위 이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근육군 신체 부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친 부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사전에다가 치면은 찾아보면은 나오는 것들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부상 부위입니다. 부상. 자 선생님이
다친 부위와 부상 부위를 구분을 시켰어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운동학에서 얘기하는 다친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많이 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있는 오버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상 부위 같은 경우에 injur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일반적인 다음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 병원 가야겠어. 나 보건실 가야 돼. 나 여기 부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의 어떠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부위를 부상 부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반적으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좀 굽을 높은 거를 신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걷다가 발목을 삐끗할 때 다시 발을 딛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었죠. 꼭 그게 발목뿐만이 아니라 손목이나 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있죠. 그것을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상 부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움직임을 만들 수 없는 부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부위의 혈류량을 줄여준다. 자, 혈류량은 뭐였죠?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쵸? 피, 류, 흐르는 거, 피가 흐르는 양을 떨어뜨려 준다. 자, 쉽게 말하면 다친 부위로 피가 흐르는 양을 떨어뜨려줘. 뭐예요? 내가 손목 삐었어. 그럼 손목에 피가 흐르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라이스법의 핵심적인 대처 및 예방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모두 다 다친 부위로 그래 피가 흐르지 않게끔 해야 돼 라는 방법을 그럼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방법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있죠. 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왜 해야 되느냐입니다. 왜? 그러면 왜 다친 부위로 피가 흐르면 안 돼? 라는 질문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왜 우리가 다친 부위로 피가 흐르지 않게끔 해야 할까요? 예방 및 대처로. 자, 이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발목, 손목 삔 경우들 많이 있을 테니까 뭐 손가락 다친 친구들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목의 부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학적으로 발목을 삐기가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무게 자체의 부하도 굉장히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면적이 작은 구두나 높은 어떤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다칠 확률이 높은데, 자, 우리 그러면 삐었을 적에 우리가 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염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염좌. 이거 삔이에요. 삔. 나 삐었어 라고 하는 거, 그걸 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염자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있죠. 심틈. 어떤 증상이 있죠? 처음에 뭐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부어요. 자, 이걸 우리가 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자꾸 삐었어요. 오른쪽 발목 하고 걷다가 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삐었을 적에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로는 바로 아프진 않고 서서히 붓기 시작합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세한 손상, 또 조금 경중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친 부위로 피가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다친 부위로서 거기에 있는 상처들이나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거 침입들을 막거나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몸에서 작용을 하고 뭐 흥분 호르몬이 나타나가지고 흥분성 신경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친 부위로 피가 혈류량이 미친 듯이 많이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땡땡 붓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멍들듯이 검해지기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처음 이 얘기를 시작할 때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삔 상황에서의 어떤 증상 얘기를 했었죠. 부었다. 자, 근데 부으면 왜 안 될까요? 뭐 좀 부은 것도 뭐 한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붓다가 붓기가 서서히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은 거를 왜 그대로 놔두면 안 될까요? 좀 부으면 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가라앉을 텐데. 자, 이거에 대한 원인이 그래서 바로 이 Y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자, 부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종에 대한 얘기. 이 부종에 대한 얘기. 부어올랐을 적에 이거를 왜? 자, 부었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혈관이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쪽 우리 혈관 있죠? 피가 지나다니는 길. 그 피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혈관이 그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막 혈관 터질 듯이 막 하고 막 손목 이렇게 장난쳐서 핏줄 나온다 이런 거 장난치는 것처럼 혈관은 확장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쳤을 때 환부로의 혈류량, 피가 쫙 몰리게 될 경우에 이제 발목이 붓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 일반적인, 자, 예를 들어 선생님 뼈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의 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조금 그리기 어려운데, 자, 이게 발목 뼈끼리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나 이런 게 많이 지나갈 텐데, 내가 이쪽 부위에 있는 근육 또는 인대나 이런 것에서 손상을 당해서 이쪽 부위를 우리가 다쳤다고 생각해봅시다. A, B라고 했을 때 A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퉁퉁 붓겠죠. 그러면 여기는 혈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혈관이 피가 막 쏠리니까 혈관 자체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쪽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 뼈를, 여기가 두꺼워져서 이 뼈를 밀어내게 됩니다. 뼈 자체를. 붙어있는 뼈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다면 이 위쪽이 만약에 다쳐서 부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자, 이렇게 뼈가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뼈가 약간씩 뒤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또 이제 바로 나타나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여기가 골격에 대한 균형이 무너진다. 뼈 사이의 간격이 어디 갔어? 뼈 사이 간격의 균형이 무너진다. 뼈 사이가 이렇게 1대1 대형 구조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왜 안 좋아요? 좀 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는, 자, 우리 오른쪽 발목 자주 삐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들 다음에 또 발목 삘 때 오른쪽 삘까요? 왼쪽 삘까요? 그렇죠, 오른쪽 또 삘니다. 왜? 골격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스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어요. 안정성은 이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거예요. 조금 우스꽝스러운데, 똑같이 말해서 A라는 동작을 그 다음에 얼마나 똑같이 A라는 동작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 해박적으로 안정성, 스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골격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스테이블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스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목 자주 삔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정형외과에 가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하냐, 발목 불안정성이네요, 언스테이블이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무슨 말이야? 걸을 때 한쪽이 자꾸 삐그덕 삘 수밖에 없게 걷네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다친 쪽을 계속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더 약해지고, 처음에는 인대가 다쳤는데 그 다음에는 근육이 다치고, 그 다음에는 뼈에 미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큰 부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피가 많이 해서 여기 혈류량이 많아짐으로써 부종이 크게 계속 생기면,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혈류량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쳤을 때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럼 왜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상처 같은 거 나면은 옛날에 만화책이나 이런 생물책 같은 거 보면은 외부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균들이 막 침입을 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침입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애들이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까? 여러 애들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애들, 그쵸? 백혈구.
근데 이 백혈구라는 애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도 차단하고 공격을 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은 한쪽으로 너무 밀집도가 백혈구가 많게 되면은 원래는 그냥 여러 가지 애들 세포애들 중에서 군데 이런 식으로 백혈구가 있다가 백혈구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우리 팀을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팀까지 같이 공격해요. 자,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기본적인 백혈구의 밀집도, 숫자가 많아진다기보다 백혈구 갑자기 탄생하는 건 아니겠죠? 백혈구의 밀집도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요? 우리 몸 세포, 우리 몸까지도 계속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통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붓기가 가라앉지 않을 때 계속 아파요. 우리 통증이 발생을 해요. 부딪히거나 막 맞았을 때 아파. 그랬을 적에 부은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냅두면 통증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컨디셔닝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통증이 계속 유발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체온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서 열 같은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면역 체계 있죠. 이뮨 시스템, 그 면역 체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같은 거 할 때도 지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가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환부로의 혈류량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유까지 알았으니까 빠르게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레스트, 휴식. 자,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거 없는지 했던 것처럼 그 단계와 거의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 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환부를 움직이지 않게끔. 또 움직이지 마. 이런 식으로 다친 부위를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쳤을 적에 어때요? 다친 부위 계속 움직이면은 부종이 굉장히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병류, 다친 부위에 대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 또 이렇게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같은 경우도 자꾸 다친 부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부종이 심해져서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나 안 되는 이유 말했었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트,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 두 번째, 아이싱. 아이싱은 뭐예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얼음, 차가운 거를 다친 부위에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얼음팩이나 뭐 이런 운동선수들이 쓰거나 보건소나 병원에 있는 그런 장비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라 했죠? 그렇죠. 냉동실에 있는 우리 튜브형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막대형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금방 녹기 쉽기 때문에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줘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자, 간접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차가운 걸 맨살에 댈 경우에는 또 다칠 수가 있어요. 2차 부상 발생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이나 얇은 철 아니면 그냥 양말을 신고 있는 상태에 이러한 차가운 것들을 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아이싱을 할 때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선상에서 어느 정도 냉기가 느껴진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아이싱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고, 이 아이싱을 할 때 이제 그쵸? 아이싱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압박이에요. 압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얼음을 내가 만약에 어깨가 다쳐서 어깨 위에 얼음을 넣었어요. 그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 떨어지죠. 내가 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럼 손 시렵죠. 그래서 압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싱을 한 그 물건 있죠. 그것을 고정하는 역할도 있고, 다친 부위 자체를 우리가 그쪽으로 피가 가지 않게끔 우리가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시키기입니다. 고정시키기는 다친 부위, 환부를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음. 그 아이싱한 어떤 물건 있죠? 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너무 꽉 묶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여기에 핵심이 혈류량을 줄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혈류량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손목 잡고 이런 식으로 꽉 손목 잡은 상태에서 하면 어때요? 핏줄 막 터질 것처럼 피가 열로 막 모여서 쏠게 되죠. 순환이 되지 않고. 자, 이게 피를 조금만 통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통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풀 현상이 나타나요. 풀 현상. 풀 뭐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이걸 우리가 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풀로 알면 좋은데, 풀 어디서 많이 써요? 스위밍 풀 이렇게 얘기해요. 수영장. 뭐예요? 괴물. 고여있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물. 피를 아예 안 통하게, 다시 말해서 압박 자체가 너무 심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풀 현상이 일어나서 괴사가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썩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시킬 때도 우리가 얇은 노끈 또는 천, 긴 수건, 뭐 붕대여도 좋고 여러 가지 장비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환부로의 혈류량이 아예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흐를 수 있게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친구한테. 지금 이거 내가 묶어주고 있는데 너무 꽉 묶지는 않았니? 조금 피 조금은 통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상. 자, 거상은 쉽죠? 우리 다쳤을 적에 어때요? 피 막 나고 막 이럴 때 혈류량이란 거죠. 피가 계속 막 뿜어져 나오거나 이러면, 그럼 어떻게 손 들고 있으세요? 손 다쳤을 적에 손 들고 있으세요? 심장보다 높게 들고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혈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피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그 양이 정해져요? 심장이죠,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건데, 이 심장이 뿜어져 나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심장보다 높게 손을 위치를 하고 있게 되면 심장 펌프질 할 때 피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는 건 중력의 방향과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혈류량이 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피가 그 부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같은 거 베이거나 다쳤을 적에 손이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피 막 줄줄 새죠, 그죠? 중력의 방향과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펌프질 조금만 해줘도 피가 잘 통하는 겁니다. 근데 심장의 높이 이렇게 올려놓게 될 경우에는 피가 조금 멎죠. 그래서 우리가 응고가 자동적으로 돼서 피가 혈류량이 멈출 때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 다친 부위도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중력의 영향을 거슬러 받게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의 혈류량이 적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거상,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목 같은 경우 그래서 다치게 되면 어때요? 누운 상태에서 베개나 의자나 뭐 책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쌓아서 심장보다는 조금 높게 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서 휴식을 취해주고 이렇게 아이싱이라든지 이런 단계들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다치고 나서 수업 들으러 다시 교실로 들어왔죠.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우리 발은 심장보다 항상 어디 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아래에 있죠. 그러면 부종, 피가 계속 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 상황에서도 뭐 누운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 좀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심장에 가깝게,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들긴 어렵죠. 앉은 자세에서 요가 막 자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의자라든지 아니면 책상 같은 거를 조금 낮은 책상이나 책 같은 걸 해서, 선생님 저 수업 들을 때 발목을 좀 다쳐서 여기 위에다 다리를 좀 얹고 수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병원을 가시거나 보건실에서 또 다른 2차 처방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방 및 제가 말씀드렸었던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손상에 대한 예방과 처방, 뭐 처치라고 해도 돼요. 이것을 모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아시죠? 자, 이후의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뭐 아이싱 고정시키고 어떤 식으로 레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시범 영상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 한번 잘 기억에 남기시고 지금 배운 거는 시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꼭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 타려고 걷던 아니면 조금 버스를 빨리 타기 위해 좀 뛰어가던 하는 이러한 모든 신체 활동을 여러분들이 평생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방과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평생 가는 개념과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꼭 녹여서 한번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